서울의 밤하늘을 찢을 듯이 퍼붓는 뇌우는 마치 세상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킬 기세로 미르그룹 본사 건물을 강타하고 있었고, 그 거대한 유리 요새의 꼭대기층인 펜트하우스 집무실에는 강진혁이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는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인 미르그룹을 이끄는 젊은 총수이자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으로 불리는 인물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극심한 편두통에 시달리는 한 명의 환자에 불과했으며, 그의 관자놀이를 짓누르는 고통은 마치 날카로운 송곳으로 뇌를 후벼 파는 듯한 끔찍한 감각을 선사하고 있었다. 진혁은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에 놓인 진통제통을 집어들었으나 이미 빈통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신경질적으로 그것을 바닥에 내던져 버렸고, 플라스틱 통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내는 날카로운 파열음만이 적막한 집무실을 울렸다.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편안한 잠을 자본 적이 없는 그의 신경은 이미 한계치에 다다라 있었고, 오늘 이사회에서 임원진을 숙청하며 쏟아냈던 독설의 대가가 고스란히 육체의 고통으로 되돌아온 것만 같았다. 더 이상 이 숨막히는 공간에 머물러 있다가는 제정신을 유지하기 힘들 것 같다는 판단이 든 진혁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전용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는데, 목적지는 지하도 아니고 옥상도 아닌 1층 로비였다. 모두가 퇴근하고 경비원들조차 순찰을 도는 시간대인 심야의 로비는 그나마 그가 숨을 쉴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였으며, 화려한 조명이 꺼진 거대한 공간은 마치 거대한 동굴처럼 서늘하고 고요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밖으로 나온 진혁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로비 한쪽에 자리 잡은 사내 카페테리아 쪽으로 향했고, 그곳에는 영업이 끝났음을 알리는 팻말이 세워져 있었지만 희미한 보조 조명 하나가 켜져 있어 누군가가 아직 남아있음을 짐작게 했다. 그는 평소 같았으면 규정 위반이라며 보안팀을 호출해 당장 내쫓았겠지만, 지금은 그럴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았기에 그저 푹신해 보이는 구석의 소파에 몸을 던지듯 앉아 눈을 감고 고통이 잦아들기만을 기다렸다. 그때 어디선가 은은하고 따뜻한 원두 향기와 함께 비에 젖은 흙내음 같은 묘한 향기가 그의 코끝을 스쳤는데, 그것은 최고급 향수나 방향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자연스럽고 편안한 냄새였다. 진혁이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리자 시야에 들어온 것은 카페 유니폼을 입은 채 카운터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는 한 여자의 모습이었고, 그녀의 명찰에는 한여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늦은 시간까지 마감 정리를 하다가 지쳐 잠든 모양이었는데,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앳된 얼굴은 고단함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진혁은 그녀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그녀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빗소리와 섞여 들려오자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그의 뇌신경이 거짓말처럼 느슨해지는 기분이 들었고, 진혁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가 있는 쪽으로 고개를 기울이며 깊은 심연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의식을 놓아버렸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달콤한 어둠 속을 헤매던 진혁이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익숙한 빗소리가 아닌 창틈으로 스며드는 눈부신 아침 햇살이었다. 그는 반사적으로 손을 들어 눈을 가리며 몸을 일으켰는데, 놀랍게도 지난 수년간 매일 아침 그를 괴롭혔던 묵직한 두통과 메스꺼움이 씻은 듯이 사라져 있었고, 머릿속은 마치 맑은 호수처럼 투명하고 개운했다. 이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가지 않아 멍하니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던 진혁은 곧 자신이 누워있는 곳이 차가운 로비 소파가 아니라 펜트하우스 침실의 최고급 침대라는 사실을 깨닫고 소스라치게 놀라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침대 맞은편에 놓인 긴 벨벳 소파에 꽂히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 충격과 함께 경계심이 온몸의 세포를 곤두세우게 만들었다. 그곳에는 어젯밤 로비에서 보았던 그 카페 아르바이트생 한여름이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었는데 그녀는 자신의 집 안방인 양 편안한 자세로 쿠션을 끌어안고 있었고 입가에는 약간의 침 자국까지 보일 정도로 무방비한 상태였다. 진혁은 침대에서 내려와 소리 없이 그녀에게 다가가면서 머릿속으로 수만 가지의 시나리오를 계산했는데 경쟁 기업에서 보낸 산업 스파이일 가능성이나 꽃뱀을 이용한 협박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 하지만 그녀가 입고 있는 낡고 색바랜 청바지와 목이 늘어난 티셔츠, 그리고 손가락 마디마디에 붙어 있는 반창고들은 그녀가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스파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생활감이 묻어나는 모습이었다. 진혁은 그녀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탁자 위에 놓인 그녀의 낡은 휴대폰을 집어들려다가 문득 자신이 지금 낯선 여자와 한 공간에서 밤을 보냈다는 사실 자체가 주는 비현실적인 상황에 헛웃음을 흘렸다. 바로 그때 인기척을 느꼈는지 소파 위에서 웅크리고 있던 여름이 앓는 소리를 내며 몸을 뒤척이더니 부스스한 머리를 긁적이며 천천히 눈을 떴고 그녀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쏟아지는 햇살을 등지고 서 있는 거대한 남자의 실루엣이었다. 아직 잠이 덜 깬 여름은 이곳이 자신의 옥탑방이라고 착각하고는 하품을 크게 하며 기지개를 켜려 했으나 손이 닿는 곳의 촉감이 낯설도록 부드러운 벨벳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동작을 멈췄다. 서서히 초점이 맞춰지면서 눈앞에 서 있는 남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들어오자 여름의 두 눈은 호두알처럼 커졌고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소파 뒤로 물러나다가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굴러 떨어질 뻔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 낯설고 호화로운 방에 있는지, 그리고 왜 이 무서운 인상의 남자가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몸을 떨며 옷깃을 여미었다. 진혁은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고 있는 여름을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팔짱을 끼웠고 그의 낮은 목소리는 마치 영화의 얼음장처럼 공간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너는 누구며 누가 너를 이곳으로 보냈는지, 그리고 내 침실에 들어온 목적이 무엇인지를 묻는 그의 질문은 단순한 물음이 아니라 마치 취조실에서 범인을 신문하는 형사의 말투와도 같았다. 여름은 억울함과 두려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로 자신은 그저 마감 청소를 하다가 잠깐 졸았을 뿐이며 눈을 떠보니 여기였다고 더듬거리며 해명했지만 진혁의 표정에는 여전히 의심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가 횡설수설하며 변명을 늘어놓고 있을 때 침실의 육중한 문이 열리며 진혁의 최측근이자 수행 비서인 김 실장이 쟁반에 조식을 담아 들어오다가 두 사람의 대치 상황을 목격하고는 당황하여 멈칫했다. 김 실장은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는 진혁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지난밤에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을 시작했는데 그 내용은 진혁으로서는 도저히 믿기 힘든 기상천외한 것이었다. 김 실장의 말에 따르면 어젯밤 로비에서 잠든 진혁을 발견하고 펜트하우스로 옮기려 했으나 진혁이 옆에 있던 여름의 손목을 꽉 잡고는 절대 놓지 않으려 했다는 것이었다. 억지로 떼어놓으려 하면 진혁이 극심한 발작 증세를 보이며 괴로워했기에 어쩔 수 없이 여름을 함께 데려올 수밖에 없었으며 그녀를 깨우려 해도 너무 깊이 잠들어 있어 부득이하게 소파에 눕혔다는 설명이었다. 진혁은 김 실장의 말이 터무니없는 거짓말처럼 들렸지만 자신의 손목에 남아있는 붉은 자국과 개운한 아침의 컨디션이 그 말이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어 혼란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 진혁은 다시 한번 바닥에 앉아있는 여름을 응시했는데 이번에는 경계심보다는 호기심과 당혹감이 섞인 복잡한 눈빛이었고 그녀가 단순한 침입자가 아니라 자신의 불면증을 해결한 열쇠일지도 모른다는 가설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여름은 김 실장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자신이 어젯밤에 겪었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는데 재계의 거물인 강진혁 대표가 자신의 손을 잡고 잤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이 숨막히는 공간에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진혁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녀를 내사매고 있어 감히 일어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다. 진혁은 김 실장에게 여름의 신원 조회를 지시하려다가 잠시 멈칫하고는 직접 그녀에게 이름을 물었고 여름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대답했다. 한여름이라는 이름이 진혁의 입에서 나지막이 흘러나오자 묘한 기류가 두 사람 사이를 감돌았고 진혁은 평생 느껴보지 못한 감정의 동요를 애써 억누르며 차가운 가면을 다시 얼굴에 덮었었다. 그는 지갑에서 수표책을 꺼내어 거액의 금액을 적은 뒤 여름의 앞에 던지듯 내려놓으며 오늘 일은 발설하지 말 것과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는 명령을 내렸다. 여름은 바닥에 떨어진 수표와 진혁의 모욕적인 태도에 자존심이 상해 입술을 깨물었지만 병원에 있는 할머니의 수술비를 생각하면 그 돈을 거절할 수 없는 처지였기에 치밀어 오르는 수치심을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수표를 집어들었다. 그녀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방을 나가자마자 진혁은 침대에 주저앉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그의 손은 아직도 여름의 체온이 남아있는 듯한 자신의 손목을 무의식적으로 감싸 쥐었다. 문이 닫히고 김 실장마저 물러간 텅 빈 방 안에서 진혁은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는데 그의 머릿속은 방금 나간 그 작은 여자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30년 동안 그 어떤 약물로도 치료되지 않았던 불면증이 낯선 여자 옆에서 단 하룻밤 만에 사라졌다는 사실은 그에게 있어서는 기적이나 다름없었지만 동시에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생겼다는 불안감을 안겨주기도 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인터폰을 눌러 보안실에 연락해 로비의 CCTV 영상을 확보하라고 지시했고 화면 속에서 자신이 여름의 어깨에 기대어 평온하게 잠든 모습을 확인하고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이제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는데 이 우연한 기적을 단회성 해프닝으로 끝낼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완벽한 통제하에 둠으로써 불면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인지를 결정해야만 했다. 한편 미르그룹 건물을 빠져나온 여름은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야속하게 느껴질 정도로 참담한 기분이었고 손에 쥐어진 수표는 마치 뜨거운 감자처럼 그녀의 손바닥을 화끈거리게 만들었다. 그녀는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멍하니 건물을 올려다보았는데 저 높은 곳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과는 다른 세계의 존재들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하며 씁쓸한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자신과 그 오만하고 냉혈한 대표의 인연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된 폭풍의 전주곡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이다. 여름의 주머니 속에서 울리기 시작한 낡은 휴대폰은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다급한 목소리는 그녀가 다시 한번 그 지옥 같은 펜트하우스로 돌아가야만 하는 잔인한 운명을 예고하고 있었다. 진혁은 다시 업무 모드로 돌아가기 위해 샤워를 하고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었지만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눈빛이 예전과는 다르게 생기가 돌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는 넥타이를 매만지며 거울 속에 자신에게 경고하듯 중얼거렸는데 그것은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는 다짐이자 앞으로 닥쳐올 혼란을 예감한 본능적인 방어기제였다. 그러나 집무실로 이동하기 위해 나선 복도에서 마주친 청소부의 카트에서 나는 싸구려 커피 냄새가 문득 여름에게서 났던 그 은은한 향기를 떠올리게 만들자 진혁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그는 비서실로 전화를 걸어 인사팀의 한여름이라는 직원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져오라고 지시했고 수화기를 내려놓는 그의 손가락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강진혁은 다시금 찾아온 지옥 같은 불면의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며 펜트하우스의 침대 위를 뒹굴고 있었는데 전날 밤의 달콤했던 휴식은 마치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뒤였다. 최고급 라텍스 매트리스도 구름 같은 오리털 이불도 그의 예민해진 신경을 달래주기에는 역부족이었고 머릿속은
끊임없이 돌아가는 회사의 주가, 그래프와 경쟁자들의 비릿한 웃음소리로 가득 차 터질 것만 같았다. 그는 수면 유도제를 입안에 털어넣고 위스키를 병째 들이켰지만 약효는커녕 위장만 쓰려올 뿐이었고 시계 바늘이 새벽 3시를 가리킬 무렵 그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신이 어제 겪었던 기적 같은 수면은 단순히 우연히 찾아온 행운이 아니라 한여름이라는 특정한 존재가 곁에 있었기에 가능했던 화학적 반응과도 같은 현상이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진혁은 맷한 눈으로 천장을 노려보며 주먹을 꽉 쥐었는데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 기업의 총수인 자신이 고작 카페 아르바이트생의 존재 여부에 따라 생체 리듬이 좌지우지된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치욕스러웠다.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진혁은 김 실장이 책상 위에 올려둔 한여름에 관한 조사 보고서를 집어들었고 그 종이 뭉치 속에는 그녀의 비참하고도 절박한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유일한 혈육인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는 그녀는 할머니의 만성 신부전증 치료비를 대기 위해 낮에는 카페에서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하며 쉴 틈 없이 노동을 착취당하고 있었다. 더군다나 최근 할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수술비를 감당할 능력이 전무하다는 것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었다. 진혁은 보고서를 덮으며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것은 타인의 불행을 즐기는 악마의 미소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필요한 가장 확실한 패를 손에 쥐었다는 승부사의 안도감이었다. 그는 인터폰을 눌러 김 실장에게 지금 당장 한여름을 자신의 집무실로 데려오라고 명령하며 협상 테이블을 세팅하기 시작했다. 한편 지하 카페에서 밀려드는 점심 주문을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던 여름은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검은 양복의 경호원들에게 이끌려 영문도 모른 채 최상층으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그녀의 심장은 공포로 인해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고속으로 상승하며 귀가 먹먹해지는 동안 그녀는 자신이 어제 받은 수표가 문제가 되었거나 혹시 실수로 기물을 파손한 것은 아닌지 온갖 부정적인 상상을 하며 손톱을 물어뜯었다. 마침내 육중한 문이 열리고 발을 디딘 집무실은 마치 왕의 알현실처럼 위압적이었고 그 거대한 공간의 끝에 앉아있는 강진혁은 창밖을 등지고 있어 표정을 읽을 수 없는 검은 실루엣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여름이 쭈뼛거리며 다가가자 진혁은 의자를 돌려 그녀를 정면으로 응시했는데 그의 차가운 시선은 마치 엑스레이처럼 그녀의 내면을 꿰뚫어 보는 듯해 그녀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진혁은 긴 서론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을 꺼냈는데 그는 책상 서랍에서 미리 준비해둔 계약서를 꺼내 여름의 앞으로 밀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제안을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심각한 수면 장애를 앓고 있으며 어젯밤 우연히 그녀 곁에서 잠들었을 때 증상이 완화된 것을 확인했으니 앞으로 자신의 인간 수면제가 되어달라는 황당무계한 요구를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었다. 구체적인 조건은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펜트하우스 내 지정된 장소에 머무르는 것이며 그 대가로 그녀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액의 월급과 할머니의 수술비 전액을 지원하겠다는 파격적인 내용이었다. 여름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멍하니 진혁을 쳐다보았는데 그의 제안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고 모욕적으로 들려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몸을 파는 여자가 아니라고 항변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 했지만 진혁의 다음 말에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진혁은 도망치듯 뒤돌아서는 여름의 등을 향해 그녀가 처한 현실을 냉정하게 상기시켰는데 당장 수술비를 구하지 못하면 이번 달을 넘기기 힘든 할머니의 상태와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는 그녀의 빚 독촉 상황을 정확하게 읊어대었다. 그는 이것이 성적인 관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비즈니스적인 고용 계약이며 단지 같은 공간에 존재하기만 하면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녀의 자존심을 긁는 동시에 구원이라는 달콤한 미끼를 던졌다. 여름은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분노를 느꼈지만 눈앞에 아른거리는 할머니의 야윈 얼굴 때문에 차마 문고리를 돌리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도덕적 신념과 생존 본능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지만 결국 가난이라는 잔인한 현실 앞에서는 얄팍한 자존심 따위는 사치에 불과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가난은 깨닫고 있었다. 결국 여름은 천천히 몸을 돌려 계약서가 놓인 책상 앞으로 다시 걸어왔고 진혁은 그럴 줄 알았다며 미리 준비해둔 만년필을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는데 그의 태도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는 철저한 갑의 오만함이 배어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의 조항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는데 신체 접촉 금지와 사생활 침해 금지, 그리고 비밀 유지 조항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어 이 계약이 얼마나 기이하고 비밀스러운 것인지를 실감하게 했다. 여름은 눈을 질끈 감고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었고 잉크가 종이에 스며드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영혼 일부를 악마에게 판 것 같은 죄책감과 동시에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다. 진혁은 만족스러운 듯 계약서를 회수하며 오늘 밤부터 당장 업무를 시작하라고 통보했고 여름은 대답 대신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집무실을 빠져나왔다. 그날 밤 여름은 간단한 짐을 챙겨 다시 펜트하우스의 문 앞에 섰는데 거대한 현관문은 마치 괴물의 입처럼 그녀를 집어삼킬 듯이 입을 벌리고 있었고 그녀는 심호흡을 크게 한 뒤 조심스럽게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넓은 거실에는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고 안내를 맡은 김 실장은 그녀를 진혁의 침실 안에 있는 보조 소파로 안내하며 절대 정해진 구역을 벗어나거나 대표님의 잠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사항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잠시 후 샤워 가운 차림의 진혁이 젖은 머리를 털며 욕실에서 나왔고 여름은 황급히 고개를 숙여 시선을 피했지만 샴푸 향과 섞인 그의 남성적인 채취가 방 안을 가득 채우자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진혁은 그녀가 있든 말든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무심하게 침대에 누워 안대를 착용했고 여름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노력하며 소파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긴장된 시간을 견뎌내야 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진혁은 침대에 눕자마자 불과 10분도 지나지 않아 고른 숨소리를 내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여름은 긴장이 풀리면서 묘한 허탈감을 느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잠든 진혁의 얼굴을 관찰했는데 낮에 보았던 날카롭고 오만했던 독재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악몽에서 벗어나 평온을 찾은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얼굴만이 남아 있었다. 여름은 저 남자가 가진 막대한 부와 권력 뒤에 숨겨진 고독과 아픔이 무엇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에 묘한 연대감을 느꼈다. 그녀 역시 하루 종일 긴장과 노동에 시달린 탓에 밀려오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스르르 눈을 감았고 그렇게 두 사람은 기묘한 동거의 첫날 밤을 아무런 사고 없이 평화롭게 보내게 되었다. 다음날 아침 진혁은 알람 소리보다 먼저 눈을 떴는데 지난 30년간 느껴보지 못한 개운함과 활력이 전신을 감싸고 도는 것을 느끼며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자신의 양손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다. 그는 소파 쪽을 바라보았지만 여름은 이미 계약 조건에 따라 그가 깨기 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고 잘 정돈된 쿠션만이 그녀가 머물다 간 자리를 증명하고 있었다. 진혁은 침대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켜며 창밖의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았는데 회색빛 빌딩 숲이 오늘따라 유난히 생동감 넘치게 보이는 것은 기분 탓만은 아닐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욕실 거울을 보며 콧노래까지 흥얼거렸는데 이 완벽한 컨디션이라면 그동안 미뤄왔던 해외 합작 프로젝트와 경쟁사 인수 합병 건도 단숨에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솟구쳤다. 한편 여름은 새벽같이 펜트하우스를 빠져나와 다시 일상으로 복귀했는데 밤새 편안한 곳에서 잠을 잔 덕분인지 아니면 통장에 찍힌 거액의 계약금 덕분인지 고된 카페 업무도 평소보다 훨씬 가볍게 느껴졌다. 그녀는 병원에 들러 밀린 입원비를 정산하고 할머니의 수술 일정을 잡은 뒤 웃으며 병실을 나왔지만 문득 밤이 되면 다시 그 남자의 방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이 떠오르자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졌다. 그녀는 카페 카운터에서 주문을 받으며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는 강진혁 대표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는데 화면 속에서 냉철하게 인터뷰를 하는 그 남자가 어젯밤 자신의 곁에서 무방비하게 잠들었던 그 사람과 동일 인물이라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다. 이 이중 생활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위험한 계약이 결국 자신을 어디로 이끌고 갈지 알 수 없었지만 여름은 일단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그들의 비밀스러운 계약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부터 조금씩 균열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바로 진혁의 숙부이자 그룹 내에서 호시탐탐 회장 자리를 노리는 최 부회장의 감시망 때문이었다. 최 부회장은 최근 진혁의 컨디션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신경질적이던 성격이 유순해진 것을 수상하게 여겨 비서실 내에 심어둔 첩자를 통해 진혁의 사생활을 캐내기 시작했다. 그는 진혁이 심야 시간에 아무도 모르게 펜트하우스로 누군가를 불러들인다는 첩보를 입수하고는 쾌재를 불렀는데 그것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혹은 불법적인 약물 거래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무엇이든 진혁의 약점이 될 수 있다고 확신했다. 최 부회장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하수인을 시켜 펜트하우스 주변에 CCTV를 해킹하고 진혁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라고 은밀하게 지시했다. 진혁은 자신의 주변에 검은 그림자가 들이우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무의식적으로 시계를 확인하며 여름이 올 시간을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흠칫 놀랐다. 그는 자신이 단순히 수면을 위해 그녀를 기다리는 것인지 아니면 그녀가 주는 그 특유의 편안함과 온기를 그리워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워하며 애써 고개를 저어 잡념을 떨쳐냈다. 하지만 창밖으로 어둠이 깔리고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하자 그는 알 수 없는 기대감에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고 서류 결제를 하는 손길이 평소보다 훨씬 빨라졌다. 밤 10시 정각 초인종 소리가 울리고 인터폰 화면에 우산을 털며 서 있는 여름의 모습이 나타나자 진혁은 자신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현관문 열림 버튼을 눌렀다. 문이 열리고 빗물에 젖은 여름이 들어오자 진혁은 짐짓 무뚝뚝한 표정을 지으며 늦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젖은 그녀의 어깨를 걱정스럽게 훑고 있었다. 여름은 수건을 받아들며 감사하다고 짧게 인사하고는 지정된 소파로 향하려 했으나 진혁이 불쑥 따뜻한 차를 마시고 싶다며 그녀를 주방으로 불러 세웠다. 계약 내용에 없는 업무였지만 거절할 명분이 없었던 여름은 묵묵히 주방으로 들어가 허브티를 준비하기 시작했고 진혁은 식탁에 앉아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묘한 평온함을 느꼈다. 찬물이 끓는 소리와 달그락거리는 찻잔 소리가 넓은 펜트하우스를 채우자 그동안 삭막했던 공간이 처음으로 사람 사는 집처럼 온기가 도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차를 마시며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진혁은 불쑥 여름에게 할머니의 수술 일정은 잡혔냐고 물었고 여름은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그가 단순히 돈으로 자신을 산 고용주라고만 생각했지. 자신의 개인적인 사정까지 기억하고 있을 줄은 몰랐기에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덕분에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진혁은 별거 아니라는 듯 찻잔을 내려놓았지만 사실 그는 비서실을 통해 최고 의료진을 수배해 놓으라는 지시까지 내려놓은 상태였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차가운 공기가 아주 조금은 부드러워진 것을 느끼며 진혁은 오늘 밤은 어제보다 더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을 했다. 미르그룹의 펜트하우스에서 시작된 강진혁과 한여름의 기묘한 동거가 어느덧 2주일째로 접어들면서 삭막하기 그지없던 공간에는 미세하지만 분명한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었다. 처음에는 서로의 존재를 철저히 무시하며 각자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같은 공간에서 밤을 보낸다는 행위 자체가 주는 원초적인 친밀감은 그들이 세운 보이지 않는 벽을 조금씩 허물고 있었다. 진혁은 퇴근 후 텅 빈 집으로 들어설 때마다 느껴지던 서늘한 냉기가 사라지고 누군가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에 묘한 안도감을 느끼기 시작했으며 여름 또한 이거만 하고 차가운 남자가 밤이 되면 얼마나 연약하고 고독한 존재로 변하는지를 목격하며 그에 대한 두려움을 연민으로 바꿔가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고용주와 고용인이라는 명확한 선이 존재했지만 그 선은 매일 밤 조금씩 희미해지며 서로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폭우가 쏟아지며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치던 날, 진혁은 서재에서 중요한 합병 관련 서류를 검토하느라 자정이 넘도록 잠자리에 들지 못하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불면의 밤을 술로 달랬겠지만 여름이 온 뒤로는 그녀가 깰까봐 조심스러워진 탓에 그는 물이라도 마시기 위해 조용히 주방으로 향했다. 냉장고 문을 열고 생수병을 꺼내려던 찰나 거실 소파에서 자고 있어야 할 여름이 부스스한 모습으로 주방 입구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진혁은 놀란 나머지 들고 있던 생수병을 떨어뜨릴 뻔했다. 천둥 소리에 잠이 깬 여름은 진혁이 늦은 시간까지 깨어있는 것을 보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나왔던 것인데 두 사람은 어두운 주방 조명 아래서 서로를 마주보며 어색한 침묵을 지켰다. 진혁의 배에서 꼬르륵거리는 소리가 정막을 깨트리기 전까지는 그 상황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아무도 인지하지 못했다. 민망함에 헛기침을 하며 돌아서려는 진혁을 불러세운 것은 여름이었는데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배가 고프면 간단한 야식이라도 만들어 드리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어왔다. 진혁은 평소라면 야식 같은 건 건강관리에 해롭다며 거절했겠지만 오늘따라 그녀가 제안하는 따뜻한 무언가가 절실하게 느껴져 거절하지 않고 식탁 의자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기로 했다. 여름은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을 능숙하게 꺼내어 멸치 육수를 우려내고 김치를 썰어 넣은 뒤 국수를 삶기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구수하고 매콤한 냄새가 넓은 펜트하우스를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최고급 호텔 요리사들이 만든 화려한 만찬만 먹어왔던 진혁에게 보글보글 끓는 냄비 소리와 도마 위에서 칼이 부딪히는 리듬감 있는 소리는 난생 처음 경험해보는 평범하고도 따뜻한 가정의 소리처럼 들렸다. 완성된 김치말이 국수를 식탁 위에 올려놓은 여름은 쭈뼛거리며 건너편 자리에 앉았고 진혁은 모락모락 김이 나는 국수를 한 입 크게 들이켰는데 그 맛은 그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어떤 그리움을 자극하는 맛이었다. 뜨거운 국물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자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위장이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진혁은 체면도 잊은 채 국수 한 그릇을 순식간에 비워버렸다.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던 여름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고 진혁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무뚝뚝하지만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잘 먹었다는 인사를 건넸다. 그 한마디는 두 사람 사이에 놓여있던 거대한 얼음장벽에 실금이 가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비로소 그들은 서로를 계약서상의 갑과 을이 아닌 마주보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 대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식사가 끝나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빗소리를 듣던 중 진혁은 충동적으로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는데 그것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그의 깊은 상처였다. 그는 자신이 미르 그룹의 후계자로 지목된 7살 때부터 단 한 번도 마음 편히 잠들어 본 적이 없으며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관념과 실패에 대한 공포가 자신을 불면의 감옥에 가두었다고 고백했다. 어머니조차 자신의 성적표와 성과에만 관심을 가졌지. 아들이 어떤 악몽을 꾸는지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덤덤한 고백은 듣는 사람의 가슴을 더욱 아리게 만들었다. 여름은 섣불리 위로의 말을 건네는 대신 그저 묵묵히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가끔씩 고개를 끄덕여 주었는데 진혁에게는 그 어떤 화려한 위로보다 그녀의 침묵과 따뜻한 눈빛이 더 큰 위안이 되었다.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해진 진혁은 여름에게도 궁금한 것이 생겼는지 그녀의 손에 감긴 반창고와 손목의 흉터에 대해 물었다. 여름은 쑥스러운 듯 손을 감추려 했지만 진혁의 집요한 시선에 못 이겨 카페 일과 편의점, 아르바이트, 그리고 병원비를 벌기 위해 했던 험한 일들 때문에 생긴 영광의 상처라고 웃으며 대답했다. 그녀는 가난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하는 무능력이 더 부끄러운 것이라며 할머니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 상처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당차게 말했다. 진혁은 자신보다 훨씬 작고 연약해 보이는 이 여자가 가진 내면의 단단함에 큰 충격을 받았고 자신이 가진 부와 권력이 그녀의 숭고한 희생정신 앞에서는 초라하게 느껴지기까지 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아픔을 공유하며 서로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고 그날의 잠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달콤했다. 하지만 펜트하우스의 평화로운 분위기와는 대조적으로 미르그룹 부회장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최 부회장은 사설 탐정이 가져온 사진들을 책상 위에 흩뿌리며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사진 속에는 늦은 밤, 진혁의 펜트하우스로 들어가는 여름의 모습과 새벽녘에 다시 나오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그녀의 초라한 행색은 누가 봐도 재벌가와는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것이었다. 최 부회장은 여름의 신상 명세서를 훑어보며 그녀가 학자금 대출과 할머니의 병원비로 인해 막대한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무릎을 탁 쳤다. 그는 이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여자가 진혁의 유일한 약점이자 그를 파멸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임을 직감하고 비열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최 부회장은 즉시 자신의 신복을 불러 은밀한 지시를 내렸는데 그것은 언론사에 흘릴 찌라시를 작성하는 것과 다가올 주주총회에서 진혁을 윤리적으로 매장시킬 시나리오를 짜는 것이었다. 그는 진혁이 빚에 쪼들리는 어린 여직원을 돈으로 매수하여 펜트하우스에 감금하고 성적인 놀이개로 삼고 있다는 자극적인 프레임을 씌우기로 결정했다.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고 대중과 주주들이 진혁에게 등을 돌리게 만들 수만 있다면 그만이라는 것이 최 부회장의 생각이었으며 그는 이 작전을 위해 여름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의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진혁과 여름이 서로에게 마음을 열어가는 동안 그들의 등 뒤에서는 날카로운 칼날이 서서히 그들을 겨누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진혁은 출근 준비를 하며 넥타이를 매는 손길이 평소보다 엉성했는데 거울을 통해 소파 정리를 하고 있는 여름을 훔쳐보느라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문득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애써 마음을 눌렀고 대신 오늘 저녁에는 맛있는 것을 사서 들어가겠다고 넌지시 말을 건넸다. 여름은 예상치 못한 호의에 놀라 눈을 크게 떴지만 이내 환하게 웃으며 좋다고 대답했고 그 미소는 진혁의 심장을 쿵쾅거리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진혁은 엘리베이터에 오르며 입가에 맴도는 미소를 지울 수 없었는데 그는 알지 못했다. 오늘이 두 사람이 평화롭게 웃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이다. 회사 로비에 도착한 진혁은 평소와 다른 직원들의 수군거림과 묘한 시선을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집무실로 향했는데
비서실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서야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감지했다. 비서실장은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 PC를 내밀었고 화면에는 미르그룹 강진혁 대표 엽기적인 사생활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메인에 걸려 있었다. 기사는 익명의 제보자를 인용하여 진혁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여직원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누가 봐도 한여름임을 알 수 있는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었다. 진혁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당장 여름이 걱정되어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같은 시각 카페에서 일하고 있던 여름에게도 기자들이 들이닥쳤는데 그들은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그녀에게 마이크를 들이대고 질문 세례를 퍼부었다. 대표님과 무슨 관계냐, 얼마를 받고 펜트하우스에 들어갔냐, 빚 때문에 몸을 판 것이 사실이냐는 모욕적인 질문들이 쏟아지자 여름은 공포에 질려 귀를 막고 주저앉았다. 주변에 있던 손님들과 동료 직원들이 그녀를 경멸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고 그녀는 이 끔찍한 악몽에서 깨어나기만을 간절히 기도했다. 그때 건장한 경호원들이 인파를 뚫고 들어와 여름을 감싸 안으며 보호했지만 그녀는 이미 산산조각난 자존심과 두려움으로 인해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최 부회장의 치밀한 각본에 의한 것임을 깨닫지 못한 채 두 사람은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진혁은 집무실에서 창밖을 내려다보며 이를 갈았는데 자신이 방심한 틈을 타 가장 소중한 사람을 공격한 숙부에 대한 증오심이 불타올랐다. 그는 당장이라도 달려나가 여름을 구하고 싶었지만 지금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사실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 그녀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이성적인 판단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그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김 실장에게 당장 최 부회장의 비리 자료를 모으라고 소리쳤고 이제는 방어가 아닌 전면전을 준비해야 할 때임을 직감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싹트기도 전에 찾아온 시련은 너무나 가혹했지만 진혁은 맹세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그녀만은 반드시 지켜내겠노라고. 미르그룹 로비와 카페 주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고 수십 명의 기자들이 뿜어내는 카메라 플래시는 마치 한여름을 단죄하려는 번개처럼 쉴 새 없이 터지며 그녀의 시야를 하얗게 멀게 만들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귀를 막고 웅크린 채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떨고 있었는데 기자들은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하이에나 떼처럼 그녀에게 마이크를 들이밀며 모욕적인 질문들을 쏟아부었다. 빚을 탕감받는 조건으로 대표에게 접근한 것이 사실이냐는 질문부터 시작해 구체적인 잠자리 대가가 얼마였냐는 입에 담기 힘든 성희롱적인 발언들이 그녀의 고막을 찢을 듯이 파고들었다. 그때 들이닥친 보안팀 직원들이 기자들을 거칠게 밀어내며 인간 방어막을 형성했지만 이미 여름의 영혼은 갈기갈기 찢겨 나간 뒤였고 그녀는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검은색 벤에 강제로 태워져 어디론가 이송되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과 수군거림은 차단된 유리창을 뚫고 들어와 그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고 그녀는 자신이 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러 이런 지옥을 겪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한편 최상층 집무실에 고립된 강진혁은 창밖 아래에서 벌어지는 소란을 내려다보며 주먹이 으스러질 정도로 꽉 쥐고 있었는데 당장이라도 뛰어내려가 여름을 보호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느라 온몸의 혈관이 터질 것만 같았다. 비서실장은 창백해진 얼굴로 실시간 검색어 순위와 쏟아지는 악성 댓글들을 보고하며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음을 알렸고 주가는 이미 곤두박질 치고 있었다. 그때 집무실의 문이 벌컥 열리며 최 부회장이 비릿한 미소를 머금은 채 들어왔는데 그의 뒤에는 감사팀 직원들이 대동하고 있어 사태가 단순히 스캔들 차원에서 끝나지 않을
거심을 예고했다. 최 부회장은 테이블 위에 두툼한 서류 뭉치를 던지며 진혁에게 혀를 찼는데 그것은 단순히 여자를 만난 문제가 아니라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불법적으로 그녀를 지원했다는 조작된 증거들이었다. 최 부회장이 설계한 함정은 생각보다 훨씬 치밀하고 악랄했는데 그는 진혁이 여름에게 지급한 계약금과 할머니의 수술비를 문제 삼은 것은 물론이고 여름의 명의로 된 유령 회사를 만들어 거액의 비자금이 세탁된 것처럼 서류를 꾸며놓았다. 그는 진혁을 향해 회사의 공금을 이용해 어린 여자의 환심을 사고 그 대가로 차명 계좌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한 파렴치한 경영자로 몰아세우며 당장 대표직에서 물러날 것을 종용했다. 진혁은 서류를 훑어보며 기가 막혀 헛웃음을 지었지만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작되어 있어 당장 반박할 증거가 없다는 사실에 등줄기가 서늘해짐을 느꼈다. 만약 여기서 자신이 여름과의 관계를 순수한 사랑이나 개인적인 고용 관계라고 주장한다면 그녀는 횡령과 배임의 공범으로 몰려 감옥에 가야 할 판이었고 최 부회장은 바로 그 점을 노리고 여름을 인질로 삼아 진혁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진혁은 냉철하게 상황을 계산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감정에 호소하여 진실을 밝히려고 해봤자 이미 등을 돌린 여론과 조작된 증거 앞에서는 무용지물일 뿐이며 오히려 여름을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는 꼴이 될 것이 자명했다. 그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차가운 이성으로 짓누르며 결단을 내려야만 했는데 그것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름을 법적인 처벌과 사회적 매장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그녀를 철저히 끊어내는 방법뿐이었다. 진혁은 최 부회장을 향해 차가운 눈빛을 보내며 시간을 조금만 주면 거취를 표명하겠다고 말했고 최 부회장은 승기를 잡았다는 듯 껄껄 웃으며 집무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진혁은 김 실장에게 비밀리에 지시를 내려 여름이 머물고 있는 호텔로 갈 준비를 서둘렀는데 그의 표정은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러 가는 집행관처럼 비장하고도 슬펐다. 도심 외곽의 한적한 호텔 방에 격리된 여름은 텔레비전과 인터넷이 모두 차단된 채 불안에 떨며 진혁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녀에게 있어 진혁은 이 악몽 같은 상황에서 자신을 구해줄 유일한 구원자였다. 밤이 깊어서야 방문이 열리고 진혁이 들어왔을 때 여름은 반가움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진혁의 표정이 너무나도 차갑고 낯설어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진혁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소파에 앉아 담배를 꺼려 물었고 방 안 가득 매캐한 연기가 퍼지자 여름은 숨이 막혀오는 것을 느꼈다. 진혁은 건조하고 사무적인 말투로 상황이 복잡하게 꼬였다며 역시 근본 없는 사람을 들이는 게 아니었다는 모욕적인 말을 내뱉어 여름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만들었다. 여름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그게 무슨 말이냐고 되물었지만 진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품 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져 놓았다. 그는 이것이 위자료이자 입막음 비용이니 이것을 가지고 조용히 사라져 달라며 더 이상 너와 얽혀서 내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싸늘하게 통보했다. 진혁은 그녀가 횡령의 공범으로 몰리지 않게 하기 위해 철저하게 그녀를 피해자도 아닌 그저 돈을 받고 이용당하다 버려진 존재로 만들어야만 했기에 마음에도 없는 비수를 그녀의 가슴에 꽂아 넣었다. 너와의 계약은 오늘부로 파기이며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는 진혁의 마지막 말은 여름이 간직하고 있던 그에 대한 신뢰와 싹트던 사랑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여름은 테이블 위에 놓인 봉투와 진혁의 차가운 얼굴을 번갈아 보며 하얗게 질린 입술을 깨물었는데 눈물조차 나오지 않을 만큼 큰 충격과 배신감이 그녀를 압도했다. 그녀는 자신이 그저 그의 불면증 치료제이자 심심풀이 장난감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확인하고는 비참함에 몸을 떨며 봉투를 집어들어 진혁의 얼굴에 뿌려버렸다. 돈 따위는 필요 없으니 당신 같은 사람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소리치며
여름은 맨발로 호텔 방을 뛰쳐나갔고 닫힌 문 뒤에서 진혁은 흩날리는 수표들 사이에 고개를 묻고 짐승 같은 신음소리를 토해냈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차가운 정적과 진혁의 찢어지는 마음뿐이었지만 그는 무너질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호텔을 빠져나온 진혁은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김 실장에게 붉게 충혈된 눈으로 즉각적인 반격 준비를 명령했는데 목소리에는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적을 부숴버리겠다는 살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여름이 안전하게 귀가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함과 동시에 IT 보안 팀장에게 연락해 최 부회장이 조작한 유령 회사의 서버를 역추적하라고 명령했다. 진혁은 자신이 악역을 자처하며 여름을 쳐냈으니 이제 그녀는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워졌고 남은 것은 자신이 횡령 혐의를 벗고 최 부회장의 목덜미를 무는 일뿐이었다. 그는 차창 밖으로 흐르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오늘 여름에게 주었던 상처는 훗날 목숨을 바쳐서라도 갚겠다고 다짐하며 어둠 속으로 차를 몰게 했다. 한편 폭우 속을 뚫고 집으로 돌아온 여름은 텅 빈 옥탑방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밤새도록 오열했는데 그녀의 울음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그녀는 텔레비전을 켜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꽃뱀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믿었던 사람에게 철저하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이 그녀를 죽음보다 더한 고통으로 몰아넣었다. 하지만 새벽이 밝아올 무렵 그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는데 병원에 있는 할머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다는 도끼가 그녀의 눈빛에 서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진혁이 자신을 버렸다면 자신 또한 보란듯이 살아남아 그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증명해 보이겠다고 다짐하며 엉망이 된 방을 치우기 시작했다. 다음날 오전 미르그룹 대회의실에서는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고 수많은 취재진 앞에서 강진혁은 침통한 표정으로 단상에 섰다. 그는 준비된 원고를 읽어 내려가며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사과와 함께 한여름 양과는 부적절한 관계가 아니었으며 그녀는 자신의 불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일반인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이번 사태의 배후에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하려 한 세력이 있음을 인지했으며 그 증거를 확보하여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폭탄 선언을 했다. 회견장을 지켜보던 최 부회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굳어지는 순간 진혁의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번뜩였고 이것은 단순히 방어가 아닌 전면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난 뒤 미르 그룹 본사는 마치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폐허처럼 적막하고 무거운 공기에 짓눌려 있었는데 강진혁은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오자마자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소파에 몸을 던졌다. 그는 방금 전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한여름을 철저히 남남으로 규정하고 그녀와의 모든 관계를 부정한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 위산이 역류하는 듯한 구역질을 느꼈지만 그것이 그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음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되뇌었다. 최 부회장이 파놓은 횡령과 배임에 덧해서 여름을 빼내기 위해서는 그녀를 사건의 핵심에서 완전히 분리시켜 그저 스쳐 지나가는 무의미한 존재로 만들어야만 했고 그 과정에서 그녀가 받을 상처는 감수해야 할 필연적인 대가였다. 진혁은 떨리는 손으로 마른 세수를 하며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들로 시선을 돌렸는데 이제부터는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아니라 놈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야 할 사냥의 시간이었다. 진혁은 김 실장을 포함한 극소수의 믿을 수 있는 최측근들만으로 구성된 특별조사팀을 비밀리에 가동했는데 그들의 본부는 화려한 임원 회의실이 아닌 보안이 철저한 지하 전산실, 구석의 작은 통제실이었다. 그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워 붉게 충혈된 눈으로 모니터를 노려보며 최 부회장이 여름의 명의를 도용해 만든 유령 회사의 자금 흐름을
나노 단위로 분석하기 시작했다. 놈들은 치밀하게 자금을 세탁했다고 자부했겠지만 진혁의 눈에는 급조된 서류들 사이에서 미세한 균열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특히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경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시간차 거래 내역들이 수상함을 드러내고 있었다. 진혁은 차가운 커피를 물처럼 들이켜며 지친 팀원들을 독려했는데 그의 모습은 피 냄새를 맡고 끈질기게 추격하는 굶주린 늑대와 다를 바 없었고, 그 서늘한 기백에 팀원들조차 숨을 죽이고 키보드 소리만 낼 뿐이었다. 한편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된 채 낡은 고시원으로 거처를 옮긴 여름은 텔레비전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진혁의 인터뷰 장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는데, 화면 속의 그는 그녀가 알던 따뜻한 남자가 아니라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 사업가 그 자체였다.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 시종일관 무표정한 얼굴로 답하며 여름을 그저 업무상 필요에 의해 고용했던 임시직이었을 뿐이며 능력이 부족해 해고했다고 덤덤하게 말해 그녀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여름은 무릎을 감싸 안고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지만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에 대한 원망보다는 알 수 없는 위화감이 가슴 한구석을 찌르고 들어왔다. 그가 정말 자신을 이용하고 버릴 생각이었다면 굳이 기자회견까지 열어 자신을 사건과 무관한 사람으로 선을 그어줄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었지만 지금 당장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조사가 3일째 이어지던 새벽 진혁은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포착했는데 그것은 최 부회장의 오른팔 역할을 하던 재무팀장이 이중 장부를 관리하던 개인 서버의 접속 로그였다. 진혁은 즉시 보안팀을 대동하고 재무팀장의 오피스텔을 급습했는데 잠옷 차림으로 끌려 나온 재무팀장은 사색이 되어 발뺌하려 했으나 진혁이 들이민 증거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진혁은 공포에 질린 재무팀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지금 협조하면 정상 참작을 고려해 보겠지만 끝까지 최 부회장을 감싼다면 횡령의 모든 독박을 쓰고 감옥에서 썩게 될 것이라고 났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협박했다. 이것은 회유가 아니라 생존을 건 최후의 통첩이었고 결국 재무팀장은 떨리는 손으로 금고에 비밀번호를 적어주며 최 부회장의 모든 비리가 담긴 USB의 위치를 자백했다. 결정적인 증거인 USB를 손에 넣은 진혁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현기증을 느꼈는데 지난 며칠간 잠은커녕 제대로 된 식사조차 하지 못한 탓에 그의 몸은 이미 한계점을 넘어서고 있었다. 그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차에 올라탔지만 운전대를 잡을 힘조차 없어 조수석에 몸을 기대고 눈을 감았는데 암흑 속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를 배신자라고 원망하고 있을 여름의 얼굴이었다. 불면증이 다시 도져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왔지만 그는 억지로 진통제를 삼키며 정신을 다잡았는데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고 최 부회장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전까지는 쓰러질 자격조차 없다고 스스로를 채찍질했다. 그는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열릴 긴급 주주총회에 모든 준비를 마쳐 놓으라고 지시하며 차가운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다음 날 아침 미르그룹 본사 대강당은 긴급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모여든 주주들과 취재진으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고 장내에는 폭풍 전야와 같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최 부회장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단상에 앉아 주변 이사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는 이미 진혁을 해임하기 위한 표대결에서 승리할 충분한 우호 지분을 확보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오늘이야말로 건방진 조카를 몰아내고 자신이 회장 자리에 오르는 대관식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으며 진혁이 늦게 도착하는 것을 보며 겁을 먹고 도망쳤거나 포기했을 것이라고 비웃었다. 하지만 회의 시작 직전 육중한 문이 열리고 진혁이 들어서자 장내는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는데 그에 초췌하지만
도끼 어린 눈빛은 살아있는 맹수의 그것과 같아 보는 이들을 압도했다. 진혁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주주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한 뒤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는데 화면에 띄워진 것은 모두의 예상을 깬 충격적인 자료들이었다. 그는 자신의 해임안에 대한 변론을 하는 대신 화면 가득 최 부회장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회사 자금을 빼돌린 구체적인 내역과 통화 녹취록 그리고 자필 서명이 담긴 이면 계약서들을 공개했다.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거림을 넘어 아수라장이 되었고 당황한 최 부회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조작된 자료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진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다음 장을 넘겼다. 그것은 최 부회장이 이번 사건을 덮어씌우기 위해 죄 없는 일반인인 한여름을 어떻게 이용하고 모함했는지에 대한 증거들이었고 진혁의 목소리는 분노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같은 시각 병원에서 할머니의 간호를 하고 있던 여름은 병실 TV를 통해 생중계되는 주주총회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진혁이 공개한 진실을 목격하고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그녀는 그동안 진혁이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거대한 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고 싸워왔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다. 화면 속의 진혁은 핏기 없는 얼굴로 외롭게 서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강인하고 당당해 보였고 여름은 당장이라도 그에게 달려가 그를 안아주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을 느꼈다. 그때 병실 문을 조용히 두드리는 소리가 났고 고개를 돌린 여름의 눈앞에는 김 실장이 서 있었는데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대표님이 여름 씨를 모셔오라고 하셨다는 말을 전했다. 진혁은 단상에서 내려와 멍하니 서 있는 최 부회장에게 다가가 귓속말로 이제 끝났으니 그만 내려오라고 싸늘하게 일갈했고 곧이어 들이닥친 검찰 수사관들이 최 부회장과 그 일당들에게 수갑을 채웠다. 주주들은 진혁의 이름을 연호하며 박수를 보냈지만 진혁에게는 그 환호성조차 들리지 않았고 그의 시선은 오직 회의장 입구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모든 누명이 벗겨지고 정의가 구현되는 순간이었지만 그에게 진정한 승리는 회장직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자신의 심장을 되찾는 것이었다. 마침내 문이 열리고 김 실장의 안내를 받으며 여름이 들어오자 진혁의 굳어있던 표정이 서서히 무너지며 아이처럼 울 것 같은 표정으로 변해갔다. 수많은 인파를 가로질러 서로를 마주보게 된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 속에는 수만 가지의 말보다 더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여름은 떨리는 손을 들어 진혁의 야윈 볼을 어루만지며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냐고 물었고 진혁은 그녀의 손을 자신의 뺨에 겹쳐 잡으며 널 지키기 위해서는 악마가 되는 것도 두렵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주주들과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혁은 여름을 와락 껴안았고 그제야 참았던 숨을 토해내며 그녀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사랑을 깨달은 냉혈한 CEO와 그의 다친 마음을 연 가난한 아르바이트생의 재회는 차가운 회의장을 따뜻한 감동으로 물들이며 긴 싸움의 종지부를 찍었다. 주주총회장을 빠져나가는 두 사람의 등 뒤로 쏟아지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는 여전히 눈부셨지만 그 느낌은 들어올 때와는 사뭇 달랐으며 이제는 비난과 조롱이 아닌 경이로움과 축복의 빛으로 변해 있었다. 강진혁은 한여름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 안은 채 몰려드는 기자들의 질문 세례를 묵묵히 받아내며 앞으로 나아갔고 그의 단호한 표정은 더 이상 그 누구도 그녀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무언의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경호원들의 필사적인 방어막 덕분에 무사히 준비된 리무진에 탑승한 두 사람은 차 문이 닫히고 외부의 소음이 차단되자마자 동시에 긴 한숨을 내쉬며 긴장이 풀린 몸을 시트에 깊숙이 파묻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지만 그 침묵은 어색함보다는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안도하는 평온함에 가까웠고 진혁은 여전히 떨리고 있는 여름의 손을 자신의 크고 따뜻한 손으로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다.
리무진이 도심을 가로질러 달리는 동안 진혁은 창밖을 응시하며 복잡한 감정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지난 며칠간 여름을 보호하기 위해 악역을 자처하며 겪었던 마음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맞잡은 여름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를 통해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고 권력과 돈을 지키기 위해 살아왔던 지난 날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차가운 것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달았다. 여름은 차창에 비친 진혁의 옆모습을 훔쳐보았는데 며칠 사이 눈에 띄게 수척해진 그의 얼굴과 깊게 패인 다크서클이 그가 혼자 감당해야 했던 무게를 짐작게 하여 가슴이 아려왔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맞잡은 손에 힘을 주었고 진혁이 놀란 듯 고개를 돌리자 옅은 미소를 지어 보이며 그동안 고생 많았다는 위로의 눈빛을 보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진혁의 몸 상태는 이미 한계점에 다다라 있었는데 긴장이 풀리자마자 억눌러왔던 피로와 두통이 쓰나미처럼 몰려와 그를 덮쳤기 때문이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비틀거리며 중심을 잃은 진혁은 여름의 부축을 받아 겨우 침실로 이동할 수 있었고 침대에 눕자마자 기절하듯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여름은 식은땀을 흘리며 괴로워하는 진혁의 이마를 물수건으로 닦아주며 곁을 지켰는데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잠든 그를 지켜보았던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것에 묘한 기분을 느꼈다. 천하를 호령하던 냉혈한 CEO가 지금은 보호가 필요한 연약한 어린아이처럼 무방비하게 누워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모성애를 자극했고 그녀는 밤새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정성껏 간호했다. 다음날 정오가 되어서야 눈을 뜬 진혁은 낯익은 천장을 바라보며 잠시 멍하니 누워 있었는데 머리맡에서 느껴지는 인기척에 고개를 돌리자 침대에 엎드려 잠든 여름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여름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었는데 그 손길은 유리 조각을 다루듯 조심스럽고 애틋했으며 그녀가 깨지 않도록 숨소리조차 죽였다. 잠시 후 여름이 부스스 눈을 뜨고 진혁과 눈이 마주치자 화들짝 놀라며 일어나 그의 이마에 손을 얹고 열을 체크했는데 그 자연스러운 행동이 마치 오래된 부부의 아침 풍경처럼 느껴졌다. 진혁은 괜찮다는 듯 그녀의 손을 잡아내리며 쉰 목소리로 배가 고프다는 엉뚱한 말을 꺼냈고 여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죽을 끓여오겠다고 주방으로 향했다. 여름이 끓여온 야채죽을 먹으며 두 사람은 비로소 지난 일들에 대해 차분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는데 진혁은 자신이 왜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했는지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설명했다. 그는 최 부회장 일당이 여름을 횡령 공범으로 몰아가려 했기에 그녀를 철저히 피해자이자 무관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공개적인 절연 선언이 필수적이었다고 고백했다. 여름은 그 이야기를 듣고 눈시울을 붉히며 자신은 그런 줄도 모르고 그를 원망하고 미워했었다며 미안해했고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오해를 풀고 더욱 단단한 신뢰를 쌓게 되었다. 진혁은 죽그릇을 비운 뒤 여름을 진지하게 바라보며 다시는 너를 혼자 두거나 위험에 빠뜨리지 않겠다고 맹세했고 여름은 그 말만으로도 충분하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후가 되자 김 실장이 방문하여 사건의 후속 처리에 대한 보고를 올렸는데 최 부회장과 그 측근들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 수사가 확정되었으며 그들이 빼돌린 자금 또한 전액 환수 조치될 예정이라는 희소식이었다. 또한 회사 법무팀은 인터넷에 유포된 여름에 대한 악성 루머와 허위사실 유포자들을 상대로 대규모 고소를 진행 중이며 선처 없는 강력한 처벌을 예고하고 있어 여론은 급격하게 반전되고 있었다. 언론들은 앞다투어 진혁의 치밀한 전략과 여름의 억울함을 다루는 기사를 쏟아내었고 여름은 하루아침에 비운의 여주인공에서 정의 구현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진혁은 김 실장에게 여름의 신변 보호를 더욱 철저히 할 것과 그녀의 할머니가 계신 병원에도 경호 인력을 배치하라고 지시하며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보고가 끝난 뒤
진혁은 여름에게 외출 준비를 하라고 말했는데 의아해하는 그녀에게 그는 갈 곳이 있다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여름의 할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이었고 진혁은 양손 가득 과일 바구니와 건강보조 식품을 들고 있었다. 병실에 들어서자 할머니는 뉴스를 통해 이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진혁을 보자마자 링거를 맞은 손으로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내 손녀를 지켜줘서 고맙다고 눈물을 흘리셨다. 평소 차가운 이미지의 진혁이었지만 어르신 앞에서는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며 오히려 자신이 여름씨 덕분에 많은 것을 배우고 구원받았다고 겸손하게 대답해 할머니와 여름 모두를 감동시켰다. 이 만남을 통해 진혁은 단순히 여름의 고용주나 연인이 아닌 그녀의 가족에게 인정받는 든든한 보호자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진혁은 여름을 한강공원으로 데려갔는데 노을이 지는 강변을 걸으며 두 사람은 처음으로 일이나 계약과 상관없는 평범한 데이트를 즐겼다. 강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는 벤치에 나란히 앉아 진혁은 품 안에서 꼬깃꼬깃해진 종이 한 장을 꺼냈는데 그것은 바로 처음에 두 사람이 작성했던 수면 도우미 계약서였다. 그는 여름이 보는 앞에서 계약서를 천천히 찢으며 이제 이 종이 쪼가리는 우리 사이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선언했다. 그는 너를 고용인으로 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한 남자로서 한 여자 곁에 머물고 싶다며 정식으로 교제해 줄 것을 요청했고 여름은 찢어지는 종이 조각들과 함께 날아가는 과거의 굴레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하지만 진혁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하나의 제안을 했는데 그것은 여름이 원하던 공부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는 여름이 단순히 누군가의 아내나 연인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녀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펼치고 당당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었다. 여름은 처음에는 부담스러워 거절하려 했으나 진혁의 진지한 설득과 할머니를 생각해서라도 성공하고 싶다는 자신의 욕망을 인정하고 그의 제안을 감사히 받아들이기로 했다. 진혁은 여름이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자신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자 수면제보다 더 강력한 안정제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다. 며칠 뒤 미르 그룹 내부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고 진혁은 대대적인 인사 개편을 단행하여 최 부회장의 잔재를 청산하고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는 직원들에게 보내는 전체 메일에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윤리 경영을 강화하고 직원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하여 사내 분위기를 일신했다. 여름 또한 카페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진혁의 지원 아래 대학 편입 시험 준비를 시작했는데 그녀는 더 이상 생계형 알바생이 아닌 꿈을 쫓는 학생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 저녁이 되면 두 사람은 펜트하우스에서 만나 각자의 하루를 공유하고 함께 저녁을 만들어 먹으며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쌓아갔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진혁은 서재에서 일을 하다가 문득 소파에서 책을 읽다 잠든 여름을 발견하고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잠든 여름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들었는데 그 안에는 심플하지만 영롱하게 빛나는 반지가 들어있었다. 아직은 그녀에게 청혼하기에 이르다고 생각하여 망설이고 있었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이 반지를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주며 평생을 함께하자고 고백할 날을 꿈꾸고 있었다. 진혁은 반지를 다시 서랍에 넣고 여름을 안아 침실로 옮겼는데 그의 팔에 안긴 여름이 잠결에 그의 품으로 파고들자 그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충만함을 느꼈다. 이제 진혁에게 불면증은 옛말이 되었는데 여름이 곁에 없어도 그녀가 남기고 간옹기와 믿음만으로도 충분히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가끔 악몽을 꾸기도 했지만 깨어났을 때 옆에 여름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금세 안정을 되찾았고 그럴 때마다 그녀를 더욱 꽉 끌어안았다. 여름 또한 진혁의 곁에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자존감을 회복하며 하루하루 성장해 나갔는데 그녀는 자신이 진혁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구원했음을 깨닫게 되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뜨겁게 타오르는 불꽃이라기보다는 은은하게 스며드는 햇살처럼 서로의 삶을 비추며 깊어져 가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어 창밖의 풍경이 늦가을의 정취로 물들 무렵 진혁은 여름에게 특별한 여행을 제안했는데 그것은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계절을 기념하기 위한 둘만의 여행이었다. 여행지는 화려한 해외 리조트가 아닌 조용하고 한적한 시골의 별장이었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외부의 시선이나 방해 없이 오로지 서로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다.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을 보며 진혁은 여름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와 앞으로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고 여름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그가 얼마나 순수하고 열정적인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느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긴긴 밤을 지새웠고 그들의 사랑은 깊은 가을밤의 정적 속에서 더욱 단단하게 여물어갔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진혁은 더욱 활기차게 경영활동에 매진했고 미르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의 실적을 기록하며 승승장구했다. 여름 또한 편입시험에 합격하여 캠퍼스 생활을 시작했는데 늦깎이 대학생으로서 겪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진혁의 응원 덕분에 즐겁게 적응해 나갔다. 가끔 진혁이 학교 앞으로 찾아와 그녀를 데리러 올 때면 주변 학생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기도 했지만 여름은 더 이상 숨지 않고 당당하게 그의 손을 잡았다. 그들은 이제 세상 그 누구보다 서로를 잘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완벽한 파트너이자 영혼의 동반자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행복한 나날 속에서도 그들에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마지막 과제가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세간의 시선과 편견을 완전히 극복하고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커플이 되는 것이었다. 여전히 일부 호사가들은 신분 격차를 운운하며 그들의 관계를 폄하하고 있었고 진혁의 부모님 또한 여름을 탐탁지 않게 여긴다는 소문이 들려오고 있었다. 진혁은 여름이 상처받지 않도록 최대한 방어하고 있었지만 언젠가는 정면으로 부딪혀야 할 문제임을 알고 있었기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가오는 겨울은 그들에게 또 다른 시련이자 사랑을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 될 것이었다. 계절의 수레바퀴는 어김없이 돌아 차가운 바람이 불던 서울의 거리에 어느덧 따스한 봄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고 미르 그룹 본사 앞의 가로수들도 연두빛 새순을 틔우며 긴 겨울잠에서 깨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진혁은 집무실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지난 1년간 자신의 삶에 일어난 기적 같은 변화들을 되짚어보고 있었는데 그 시간들은 마치 흑백 영화가 천연색으로 바뀌는 과정처럼 극적이고 아름다웠다. 과거에 그는 성공이라는 목표를 위해 감정을 거세하고 타인을 도구로만 여겼던 고독한 폭군이었지만 지금의 그는 직원의 안부를 물을 줄 알고 퇴근길에 피어난 꽃을 보며 미소 지을 수 있는 따뜻한 사람으로 변모해 있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한여름이 있었고 그녀는 척박하기 그지없던 그의 마음밭에 사랑이라는 씨앗을 뿌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가꿔온 정원사와도 같은 존재였다. 진혁은 문득 달력의 날짜를 확인하고는 오늘이 바로 두 사람이 그 비오는 날 밤 로비에서 우연히 마주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임을 깨닫고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를 띄었다. 그날 오후 진혁은 평소보다 일찍 업무를 마치고 본가로 향했는데 이는 오랫동안 그를 괴롭혀온 아버지와의 갈등을 매듭짓고 여름과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기 위함이었다. 고풍스러운 저택의 응접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고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응시하던 명예회장은 들어서는 아들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지만 그 눈빛에는 예전과 같은 날카로운 도끼는 사라지고 없었다. 진혁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여름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녀가 없으면 다시금 과거의 불행한 기계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담담하지만 확신에 찬 어조로 고백했다. 그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정략 결혼을 강요하던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불효임을 알지만 사랑 없는 삶이 얼마나 지옥 같은지를 지난 30년간 충분히 겪었다며 자신의 선택을 지지해 달라고 간청했다. 한참 동안 아들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던 명예회장은 긴 한숨과 함께 고개를 돌리며 네가 그렇게 행복해하는 표정을 짓는 것은 처음 보니 마음대로 하라며 퉁명스럽게 허락에 뜻을 비췄다. 아버지의 인정까지 받아낸 진혁의 발걸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고 그는 곧장 여름이 공부하고 있는 대학 도서관 앞으로 차를 몰아 그녀를 기다리기 시작했다. 잠시 후 전공 서적을 가슴에 품고 나오는 여름의 모습이 보였는데 캠퍼스의 활기찬 분위기와 어우러진 그녀는 1년 전 카페 유니폼을 입고 주눅 들어있던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당당하고 빛나고 있었다. 진혁이 차에서 내려 손을 흔들자 여름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와 그의 품에 안겼고 주변을 지나던 학생들은 그들을 보며 수군거렸지만 두 사람은 더 이상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다. 차에 탄 여름이 오늘따라 기분이 좋아 보인다며 묻자 진혁은 비밀이라며 찌개게 웃고는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설정하지 않은 채 익숙한 도로를 따라 운전하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은 화려하게 반짝이고 있었고 차 안에는 감미로운 재즈 음악이 흐르며 두 사람의 설레는 마음을 더욱 고조시켰다. 진혁의 차가 멈춘 곳은 놀랍게도 텅 빈 미르그룹 본사의 지하 주차장이었고 의아해하는 여름의 손을 잡고 그는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로 향했다. 모두가 퇴근하고 조명이 꺼진 로비는 1년 전 그날처럼 고요하고 어두웠지만 통유리 창을 통해 들어오는 달빛과 가로등 불빛이 은은하게 실내를 비추고 있었다. 진혁은 여름을 데리고 로비 한 구석에 있는 사내 카페테리아 쪽으로 걸어갔는데 그곳은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중이라 집기들이 천으로 덮여 있었지만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그 소파만큼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여름은 그제야 진혁의 의도를 눈치채고 감격 어린 표정으로 입을 틀어막았으며 옛 추억이 담긴 그 자리에 앉아 1년 전에 그 기묘하고도 운명적인 만남을 회상했다. 진혁은 여름의 옆에 나란히 앉아 그때 내가 너를 내쫓았다면 내 인생은 여전히 불면의 밤을 헤매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날의 우연이 필연이었음을 고백했다.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여름은 진혁이 처음 자신에게 수면 도우미 제안을 했을 때 정말 미친 사람인 줄 알았다며 깔깔거리고 웃었다. 진혁 또한 여름이 자신의 침실에서 코를 골며 자던 모습을 흉내내며 장난을 쳤고 로비에는 두 사람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며 과거의 차가웠던 기억들을 따뜻하게 덮어버렸다. 한참을 웃고 떠들던 진혁의 표정이 서서히 진지해지더니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여름의 앞쪽으로 가서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았다.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란 여름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를 바라보자 진혁은 품 안에서 준비해 두었던 벨벳 상자를 꺼내어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에는 다이아몬드가 박힌 반지가 영롱한 빛을 발하고 있었고 진혁은 깊은 호흡을 가다듬은 뒤 여름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평생을 준비해온 말을 꺼냈다. 진혁은 나의 지난 30년은 춥고 긴 겨울밤과 같았지만 너를 만난 후 비로소 내 인생에도 봄이 찾아왔다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너는 나에게 단순히 잠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아침에 눈을 뜨고 싶게 만드는 이유이자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는 유일한 존재라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반지를 받아준다면 내 남은 생의 모든 계절을 너와 함께 걷고 싶다며 나랑 결혼해 줄 수 있겠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청혼했다. 여름은 넘쳐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고 진혁은 그녀의 왼쪽 약지에 반지를 끼워주며 안도와 환희가 뒤섞인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로비의 어둠 속에서 깊고
뜨거운 키스를 나누었고 창밖에서는 마치 그들을 축복하듯 봄비가 촉촉하게 내리기 시작했다. 결혼식은 두 사람의 뜻에 따라 소박하고 비공개로 치러졌지만 그 어느 결혼식보다 따뜻하고 진심 어린 축복 속에 진행되었다. 하객으로는 진혁의 가족들과 여름의 할머니 그리고 가까운 지인들만이 초대되었고 화려한 예식장 대신 그들이 처음 여행을 갔던 시골 별장의 정원에서 야외 결혼식으로 꾸며졌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름은 눈부시게 아름다웠고 턱시도를 입은 진혁은 세상을 다 가진 남자의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주례 없이 진행된 예식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직접 작성한 혼인 서약서를 낭독했는데 진혁은 언제나 여름의 든든한 그늘이 되어줄 것을 맹세했고 여름은 진혁의 영원한 안식처가 될 것을 약속했다. 식이 끝나고 이어진 피로연에서 두 사람은 춤을 추며 서로의 귓가에 사랑을 속삭였고 밤하늘에는 불꽃놀이가 터지며 그들의 새로운 출발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미르그룹은 혁신적인 경영과 사회공헌 활동으로 존경받는 기업으로 성장해 있었다. 진혁은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였지만 퇴근 시간이 되면 칼같이 집으로 향하는 애처가로 더 유명해져 있었고 직원들 사이에서는 그를 딸바보라고 부르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펜트하우스는 아이 장난감과 육아용품들로 가득 차 예전의 삭막함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거실에는 갓 돌이 지난 딸아이가 아장아장 걸어다니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다. 여름은 대학을 졸업하고 자신이 꿈꾸던 아동 심리 상담사가 되어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과 여유가 넘쳐 흘렀다. 진혁은 퇴근 후 아이를 목욕시키고 잠재우는 일을 도맡아 했는데 작은 생명을 품에 안고 있을 때 느끼는 평온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었다. 어느 한가로운 주말 오후 진혁과 여름은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한강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는데 따스한 햇살과 시원한 강바람이 그들을 반겨주었다.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며 진혁은 여름의 어깨에 기대어 눈을 감았는데 이제는 수면제 없이도 심지어 대낮에도 깜빡 잠이 들 정도로 그의 불면증은 완치된 지 오래였다. 여름은 잠든 진혁의 얼굴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주었고 아이는 유모차 안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어 완벽한 평화를 이루고 있었다. 잠시 후 눈을 뜬 진혁은 여름을 보며 꿈을 꾼 것 같다고 말했는데 그 꿈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여서 행복했다고 미소 지었다. 여름은 그의 손을 잡으며 그건 꿈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라고 대답했고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소리내어 웃었다. 이야기는 다시 그들이 처음 만났던 비 오는 날 밤을 회상하며 끝을 맺는데 당시의 그 절망적이었던 상황이 지금의 기적을 만들어낸 씨앗이었음을 상기시켰다. 냉혈한이라 불리던 남자는 사랑을 통해 심장을 되찾았고 가난에 허덕이던 여자는 사랑을 통해 꿈을 이뤘으며 그들은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는 가장 완벽한 반쪽이 되었다. 이제 강진혁의 방에는 더 이상 고독과 어둠이 존재하지 않았고 오직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의 숨소리만이 가득 채우고 있었다. 30년 만에 처음 찾아온 늦은 사랑은 긴 겨울을 녹이고 영원히 지지 않는 봄이 되어 그들의 곁에 머물렀다. 진혁은 잠든 아내와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스탠드 불을 끄며 속삭였다. 잘 자요, 내 사랑. 그리고 그 역시 깊고 편안한 꿈속으로 빠져들었다.